작가 김희경의 혼자 읽기 아까운 책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어요. 봄이 오는 게 반가우면서도 왠지 이맘때면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달래주는 아름다운 에세이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작가는 로렌 아이슬리라고 하는 미국의 인류학자인데요. 단순히 인류학자로 이 사람을 소개하는 건 어쩌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평생 사막과 고원, 산지들을 다니면서 인류가 걸어온 광대한 시간을 탐사해온 학자이고 또 그 과정을 정말 아름다운 시적인 언어로 기록한 자연 에세이를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계승자이자 그를 넘어선 20세기 최고의 자연주의자라고도 합니다. 저는 예전에 그의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낯선 시간들이라는 책으로 처음 로렌 아이슬리를 접했어요. 정말 독특한 자서전이었고 아주 아름다운 글이어서 당시 꽤 긴 리뷰를 썼는데요. 그중 일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연대기로 기록되지만 그 역사를 구성하기 위한 발굴은 연대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발굴된 유물 역시 과거에서 미래로 뻗은 직선의 시간을 거부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백악기의 화석은 현대 인간의 비밀을 품고 있고 그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는 미래를 향해 열려 있지요. 이런 시간에 익숙한 아이슬리는 자신의 생을 과거, 현재, 미래의 여정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미숙한 아이에서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는 이 독특한 자서전을 통해 미래가 과거에게 덜미를 잡히고 현재에서 과거가 솟아오르는 것이 시간이요 삶이라고 말합니다. 돌아보면 내게도 시간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은 지나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묻힌 것이며 다가올 시간은 지금의 내게서 나와 내게로 돌아오는 것. 그러므로 아무것도 다시 시작하지 않고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지요. 그걸 깨닫는 순간 문득 어느 날 아침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느 날처럼 FM 방송을 듣는데 라디오에서 루시의 아기가 발견되었다고 하더군요. 고 인류학자 도널드 요엔슨이 최초의 인간 루시를 발굴한 에티오피아의 하다르 인근 지역에서 루시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어린아이의 화석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지요.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아마도 불어난 강물을 피하지 못해 죽은 것 같다는 루시의 아기가 수십만 년 전 잠시 지구에 머물렀던 그 어린 인류의 조상이 마치 내가 아는 아이인 듯, 아니 바로 나인 듯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존재는 무력하지만 또한 수백만 년의 간극도 순식간에 무화시킬 만큼 강력하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지요. 아이슬리가 발굴하는 기억들을 읽노라니 잊고 있었던 그때 그 마음이 선명하게 되살아납니다. 그의 이야기가 더 이상 낯설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시간을 넘어 죽은 이들과 소통하는 쓸쓸하지만 벅찬 그 심정을 어쩐지 알 것 같습니다. 너무도 분주하여 서로를 쓸쓸하게 만드는 삶과 너무도 적막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죽음. 그래서 이미 사라진 이들에게 자신을 의탁하는 마음을 알 것도 같습니다. 와이오밍주를 탐사하던 어느 날 아이슬리는 가게에서 파는 괭이며 고약병 등이 화살촉과
박편 따위로 가공된 것을 발견합니다. 백인이 버린 현대의 부산물을 아메리카 원주민 사냥꾼들이 애초에 쓸모와는 상관없이 원시적으로 재활용한 흔적이었지요. 그는 이 흔적들을 보며 첨단의 컴퓨터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자신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시대는 다르지만 낯선 문명을 이해하려 애쓰는 그들과 자신이 전혀 다를 바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들이 사라졌듯 자신도 자신을 외롭게 만드는 지금의 현실도 사라질 것을 알기에 그는 말합니다. 생은 여행이고 결국은 죽음이다. 나의 생도 남들과 다를 것은 없었다. 모든 것은 사라지고 결국 죽음이라니 너무도 쓸쓸하게 들립니다. 나는 누구나이고 또 아무도 아니다 라는 구절까지 보태면 더욱 그렇지요. 그러나 허무로 빠지기엔 아직 이릅니다. 아이슬리는 말합니다. 나는 단지 살았을 뿐이다. 그리고 매일 낮과 매일 밤이 각각 달랐다. 남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으나 아무도 아닌 그 삶이 매일 다르게 빛났다고 말하는 사람을 허무주의자라 할 수는 없겠지요. 누구나 알면서 아무도 아닌 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경계가 지워진 시간 속의 존재입니다. 어디에나 있지만 또한 어디에도 없는 존재, 편재하면서 부재하는 존재이지요. 부재는 허물을 부르지만 편재는 소통으로 이끕니다. 아이슬리는 시간과 공간을 따라서 살지만 또한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 존재하는 것이 나라는 존재이며 그렇게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는 세상이 그은 경계를 지우며 살았습니다. 뱀이 꿩을 칭칭 감고 있는 걸 봤을 때는 꿩을 살리기 위해 제 팔을 내주었고 겨울밤 길에서 만난 말하는 고양이와는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지요. 이성과 감성,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잊은 아이슬리의 삶을 몰랐다면 읽고도 믿지 않았겠지만 이제 나는 그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으로는 고양이가 말을 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과학이라는 것도 인간의 노릇이니 늘 옳을 수는 없지요. 오랜 세월 과학을 연구하고 자연을 탐사해온 아이슬리이지만 그는 인간의 이성이 자연의 비밀을 풀 수 있다는 과학의 믿음에 대해 의심과 우려를 표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을 설명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믿는 이유는 자연 속에는 존재하는 것과 잠재하는 것을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존재에는 잠재만이 아니라 부재도 관여합니다. 다시 한번 경계가 흔들립니다. 시간과 공간의 경계, 인간과 동물의 경계, 삶과 죽음의 경계가 끊임없이 작동하며 무너지는 곳. 그곳이 우리가 사는 세계입니다. 그러니 이 세계에 필요한 것은 과학의 확신이 아니라 무지를 견디는 용기와 알려지지 않은 영을 받아들이는 겸손일 것입니다. 그 겸허한 용기로 아이슬리는 자신의 대표작 광대한 여행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와 분자는 그 위치를 변화시켜 왔고 춤추며 사라졌다가 다른 것들의 일부가 되었다. 풀과 다른 동물의 뼈에서 나온 새로운 분자들이 한동안 나의 일부가 되었고 하루살이 때처럼 경쾌한 이 회전 속에 내 기억은 보존되었으며 이 기억들은 현실 세계에서 가졌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영원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다시 나는 누구나이면서 아무도 아닙니다. 나는 온종일 공원에서 해바라기 하는 저 할머니일 수도 그분의 머리맡에서 춤추는 하루살이일 수도 오래전에 죽은 루시의 아기일 수도 있습니다. 나와 너, 우리와 그들의 경계는 의미를 잃습니다.
그 순간 고양이가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랑한다. 내 자신의 형태 넘어 형태들을. 그리고 유감이다. 우리 사이 경계들이. 말하는 고양이가 아이슬리에게 전한 이 메시지를 언젠가 나도 내 귀로 들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꿩을 살리려고 뱀에게 자기 팔을 내준 아이슬리처럼 경계가 부여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할 겁니다. 그렇게 두려움으로부터, 경계로부터, 존재와 허무로부터 하나 둘 자유로워진다면 언젠가는 내게도 말하는 고양이가 찾아오겠지요. 어때요? 로렌 아이슬리의 글을 읽을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그의 대표작 광대한 여행에 실린 에세이를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서문에 해당하는 첫 번째 에세이 갈라진 땅을 읽고 이어서 인간의 먼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삐죽코 물고기라는 아주 신기한 물고기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갈라진 땅. 어떤 땅은 평탄하고 풀로 덮여 있으며 구석구석 햇살이 스며들어 마치 인간이나 시간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은 채 영원히 유년기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 어떤 땅은 속되게 늙은 사람의 얼굴처럼 갈라지고 황폐하며 구불구불한 모습을 하고 있다. 바위들은 뒤틀린 채 솟아올라 있고 그 표면에 난 검은 구멍들은 햇빛을 빨아들이기만 할 뿐 빛이라고는 한 점도 뿜어내지 않는다. 그런 척박한 땅을 향해 나는 말을 타고 달려갔다. 하지만 그곳으로 가는 동안 내가 지나온 초원은 햇빛 아래 반짝이며 영원한 시간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영양이나 배회하는 새 말고는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는 땅이었다. 초원은 벌거벗은 사암과 진흙으로 된 거대한 절벽 앞에서 뚝 끊겼고 그 끝자락에서 나는 갈라진 땅과 마주쳤다. 떨어지는 거센 물줄기에 찢겨 만들어진 좁은 틈새는 초원 쪽으로 한참 들어온 곳에서 은밀히 시작되어 사암 절벽 아래로 깊숙이 그리고 끝없이 뻗어나갔다. 사암 절벽은 틈새에 만들어진 구불구불한 물길을 따라 거친 황무지로 이어졌다. 나는 말을 타고 갈라진 땅을 따라 달려가다가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틈새를 발견했다. 말에서 내린 나는 말이 저 혼자 풀을 뜯도록 놔두었다. 절벽 사이로 난 틈새는 사람 하나가 겨우 빠져나갈 정도로 아주 좁았고 내가 힘겹게 몸을 움직여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입구 어귀의 풀밭에서 반사된 녹색 빛만 희미하게 비쳐 들어왔다. 머리 위의 하늘은 아득하게 멀어져 푸른색의 작은 틈으로 바뀌었고 양쪽 사암 절벽에 닿는 손의 감촉이 서늘했다. 그 갈라진 땅은 마치 죽은 자가 마지막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열려있는 무덤처럼 불길해 보였다. 벌써 하늘은 내가 결코 볼 수 없을 먼 미래만큼이나 까마득하게 느껴졌다. 이윽고 나는 하늘에서 고개를 돌려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한 사암 절벽에 시선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불가사의한 일이었지만 그 절단면은 분명 수천만 년은 되었을 시간을 완벽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그저 뼈조각 하나라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정작 내가 마주하게 된 광경은 너무나 놀랍고 당황스러운 것이었다. 내가 희미한 녹색빛을 따라 점점 더 깊고 멀리 들어갔을 때였다. 뭔가가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단단한 사암 속에 박힌 두개골이었다. 나는 그 뼈가 온전히 모습을 드러낸 시점에 딱 맞춰온 셈이었다. 흰색 뼈는 물에 씻겨 창백한 빛을 발하며 반짝였고 한 번만 더 급류가 휩쓸고 지나가면 곧 마모되어 없어져 버릴 것 같았다. 사람의 두개골은 아니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은 인간의 시대보다 훨씬 더 이전, 그러니까 포유류가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할 무렵에 아주 먼 과거에 속한 곳이었다. 내가 이 좁은 틈새에서 무릎을 꿇고 앉으니 두개골과 나는 서로를 약간 멍하게 바라보는 형국이 되었다. 납작하게 찌그러진 머리통과 휘쭉 웃는 듯한 턱은 일반적으로 원시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특징이었다. 이런 특징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 두개골은 고양이와 인간과 족제비가 단일한 형태로 비약했을 수렴적 진화의 도정을 한참 거슬러 올라간 먼 과거에 속한 것이라 할 수 있었다. 두개골은 후각에 의존하여 살았고 기억보다는 본능을 따랐으며 아주 제한된 선택 능력만 지녔던 생물의 얼굴 모습이었다. 이 생물은 분명 인간이 아니었고 인간의 직접적인 조상도 아니었다. 게다가 지금은 앙상한 뼈만 남아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인간의 선조가 가까스로 벗어나기 시작했던 하등세계, 즉 킁킁거리는 콧소리로 가득한 머나먼 세계의 흔적이 담겨 있었다. 두개골은 비스듬히 누워 나를 멍하니 올려다보았는데 그 시선과 마주하자 나 역시 이 두개골보다 몇 미터 위의 지질층에 사로잡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또 무너져 내린 산들의 잔해 아래 그렇게 사로잡힌 나는 저 아스라이 먼 한 조각의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두개골의 주인이 살아생전에 나를 포함하여 인간을 결코 볼 수 없었듯이 나 역시 결코 볼 수 없을 미래의 어떤 존재가 여기 묻혀있는 나를 발견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밀려들었다. 나는 두려움에 휩싸여 갈라진 땅 위로 까마득히 멀어져가는 하늘을 따라 서둘러 올라가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드디어 두개골 둘레에 박힌 돌을 파내기 시작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마치 나 자신이 화석이 되어버린 듯한 느낌을 주는 이런 상태에서 화석을 발굴하는 경험은 다시 못할 것 같다고 말이다. 진실을 말하자면 우리는 모두 잠재적 화석이다. 우리 육체 안에는 머나먼 과거 존재들의 조악함이 남아있고 누대에 걸쳐 무수한 생물체가 구름처럼 불규칙하게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린 세계의 흔적들이 담겨 있다. 나는 이 세상의 가장 깊숙한 그곳에서 손으로 흙을 두드리고 긁어내면서 인간의 손가락이 일을 하는데 얼마나 편리한 도구인가를 오랫동안 생각했다. 나는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뼈 하나를 구부려 보았다. 이 뼈는 어쩌면 규산이나 알루미늄 혹은 철일 수도 있고 세포들이 이런 조성을 가능하게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손가락 뼈는 칼슘, 즉 탄산석회로 되어 있다. 왜 그런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인간의 뼈가 형성된 역사 때문이다. 칼슘 이외에 훨씬 더 많은 원소들이 뼈대를 형성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었을 테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우리는 물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세포들이 석회를 습관적으로 흡수한 것은 바로 우리가 물속에 있을 때였지만 무트로 나온 다음에도 세포들은 그 습관을 버리지 않았다. 나는 다시 생각했다. 인간의 손은 저 오랜 세월에 걸친 유랑에 그리 나쁘지 않은 상징이다.
인간의 손은 한때 물고기의 지느러미였고 또 한때는 비늘 덮인 파충류의 발이었으며 털투성이 동물의 발이기도 했다. 만약 돌이 굴러떨어져 내가 여기 묻힌다면 그럼 내 뼈들이 그 나름의 메시지를 간직한 채 여기 누워있게 하자. 훗날 다른 별에서 누군가 이곳으로 내려온다면 내 뼈에 간직된 메시지를 해독할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내 머리 위 갈라진 땅의 균열이 점점 더 크게 늘어나는 것 같았다.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한 그 균열의 늘어남에는 여정 자체의 의미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스쳐갔다. 그 여정이 생존 기회를 바꾸었고 이 변화 덕분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게 된 것이다. 그것은 상쾌한 태양 아래에서 지나온 훌륭한, 아마도 오랜 여정이었다. 하지만 그 여정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묻지는 말라. 그저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길에 대해 생각하고 약간의 자부심을 느껴라. 그리고 이 손에 대해 생각해보라. 자갈투성이 무트로 올라왔던 그 최초의 모험에서 겪었을 지극한 고통에 대해 생각해보라. 혹은 더 나중에 이루어질 그것의 유랑에 대해 생각해보라. 나는 모래가 들어찬 두개골 구멍 주변을 두드리길 그만두고 담배를 피우기 위해 틈새를 비집고 들어갔다. 파이프에 담배 한 뭉치를 재면서 예전에 가끔 가보았던 계곡 건너편 마을을 떠올렸다. 이윽고 나는 공상을 멈추고 틈새에서 몸을 빼내 파이프를 흔들어 담뱃재를 털어냈다. 그러고는 다시 흙을 긁어내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갈라진 땅의 안쪽으로 기울어진 벽체를 따라 오르내리는 수많은 발자국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아침부터 계속해서 내려왔으니 이미 상당한 깊이까지 내려온 셈이었다. 몸을 빼내기 힘들 정도로 좁은 곳까지 들어와 있었던 것이다. 결국 나는 도구들을 집어들고 오랜 시간의 거대한 잔해를 더듬으며 힘들게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갈라진 땅에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입구 쪽의 땅에 손을 짚었을 때 문득 내 눈에 들어올 광경이 풀 뜯는 말의 모습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어 사방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다행히 말은 그대로 있었다. 나는 약간 불안한 마음으로 말에 올라탔고 내 기억에 따르면 서쪽 건너편 어딘가에 있어야 할, 내가 들어와야 할 시대로 정확히 들어온 것이라면 그 야영지를 향해 떠났다. 하지만 나는 조금 전까지 갇혀 있었던 그 짧은 구금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었다. 갈라진 땅과 그곳에서 보았던 두개골과 아스라잇 멀어져간 하늘은 인간에게 거부된 시간의 차원을 상징하는 것으로 내 마음속에 새겨졌다. 정원 담벼락의 등나무처럼 인간은 자신의 특정한 세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 앞으로든 뒤로든 달아날 수 없다. 그러나 이렇게 특정한 시점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의 시야는 과거로 더욱 확장될 뿐만 아니라 은하처럼 멀게 느껴지는 미래의 희미한 윤곽마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인간은 아직 자신의 운명을 알 수 없지만 말이다. 인간은 공간 속에 뿌리를 내린 덩굴 식물처럼 물리적으로는 시간의 차원을 따라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런 분별력도 없는 뿌리 식물이 무수한 장치를 통해 장소적 고정성이라는 제약을 피해간다는 점을 생각하면 인간도 서서히 새로운 차원을 장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인간은 가까스로 인식하기 시작한 지혜를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생명은 얼마나 많은 차원과 얼마나 많은 매개체를 통과해야 하는 걸까? 인간은 최후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별들 사이로 난 길을
얼마나 많이 헤매야 할 것인가. 그 여행은 너무나 어렵고 광대하며 때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 때문에 우리의 시도를 단념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앞날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없는 것처럼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 수 없다. 우리는 어떤 지점에서 대상에 합류했다고도 할 수 있다. 우리는 능력이 닿는 한 되도록 멀리 여행을 하겠지만 한 생애 동안에는 결코 우리가 보고 싶은 모든 것을 보거나 알고 싶은 모든 것을 알아낼 수는 없다. 나와 함께 이 광대한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독자들이 꼭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여행 안내서가 아니라 과학 안에서든 혹은 과학에서 벗어났든 이 세계의 기적들을 탐구하고 이해하며 음미하려고 배회했던 한 인간의 자유로운 기록이라는 것이다. 확실히 이 책은 두서없이 쓰여졌으며 그 안에는 공포와 희망이 뒤섞여 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시간의 마음을 빼앗긴 한 인간이 때때로 적어 놓았던 간략한 메모들을 모아서 쓴 글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말했던 4가지 원소를 담고 있다. 진흙과 우리가 생명이라고 부르는 그 안의 불, 방대한 양의 물, 그리고 그 어떤 것, 공간, 공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과학으로 분석될 수 없지만 인간의 꿈을 이루는 희망이라는 형체 없는 원소 같은 것 말이다. 나는 전진하기도 했고 후퇴하기도 했다. 그것은 나에게 광대한 여행이었다. 나는 사실과 관련해서는 내 모든 힘을 다해 오류를 피하고자 애썼지만 나를 따라 여행하는 사람들은 굳이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과학을 찾을 필요는 없다. 나는 한 인간이 자기 시대의 과학적 방법이라는 답답한 장벽을 걷어내고 나름대로 탐구하면서 생각했던 것을 기록했다. 처음부터 미리 고백하건대 이 책에 담긴 내용은 발견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 무지의 고백이다. 또한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을 때 종종 찾아오는 궁극적인 깨달음의 기록이다. 이 책의 뒷부분에 있는 3개의 장에서 나는 평범한 땅에서 불러낼 수 있는 기적들을 적어두려고 했다. 그러나 사람들마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저 나는 나 자신의 황야로부터 전할 수 있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그러한 황야를 가지고 있으며 거기서 나름대로 기적이라 생각하는 것을 발견한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베이컨적인 의미에서 우주에 관한 진정한 혹은 체계적인 모델을 기록했다고 자부하지도 않는다. 단지 여기에는 나 자신의 작은 우주, 오래되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여정 속에서 내가 걸어 다녔던 우주가 존재할 뿐이다. 내 기록이 16세기 항해자들의 기록처럼 기이한 야수들이나 실패한 인간의 기괴한 생각이나 시각으로 마구 뒤섞여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내 눈이 보고 내 정신이 사고한 것일 뿐이다. 우리는 모두 고립된 세계에 내던져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본 것은 종종 다른 사람에게는 어둡고 모호할 수 있다. 삐죽코 물고기. 나는 오랫동안 낙지에 대해 감탄해왔다. 두 종류는 매우 오래되었고 무쌍하게 형태를 바꿔왔다. 그들은 가장 영리한 연체 동물이다. 그들이 무트로 올라오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나는 늘 느껴왔다. 그러나 육지로 올라온 것들도 있었다. 무서움을 느낄 필요는 없다. 그 동물들 중 일부는 괴상한 것이 사실이지만
내 생각에 그런 상황은 오히려 고무적이다. 자연은 바쁘게 실험 중이고 여전히 역동적이다. 또 자연은 대본기의 한 물고기가 마침내 밀짚 모자를 쓰고 두 다리로 걷는 인간이 되었다고 하여 만족하지도 완성되지도 않는다. 이런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확신을 느끼게 된다. 대양이라는 수조 속에는 지금도 부글부글 잉태되고 성장하는 것들이 있다. 이런 자연을 아는 것은 유익한 일이며 또한 과거가 존재하는 것과 똑같이 미래도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도 유익한 일이다. 단 하나 유익하지 않은 일이 있다면 그것은 그 속에서 인간 자신의 역할을 지나치게 확신하는 것이다. 저 아래에서 여전히 무트로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 있다. 생명체의 조정이 이제는 영원히 완료되었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 당신의 머릿속에 확신이, 즉 인간적 확신이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모든 것을 놓친다. 갯벌 위의 것들, 그것들의 의미, 내 아내의 말처럼 그것들을 주시해야 할 이유 같은 것 말이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탐구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나에게는 탐험가 클럽 회원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여행을 마치고 나면 이따금씩 나를 방문하여 우간다에 있는 악어의 턱이 얼마나 큰지 혹은 아넘랜드의 어떤 외딴 해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한다. 그것들이 나무에서 마치 비가 내리듯 떨어졌어. 그러곤 보트로 들어왔어. 친구가 말했다. 어? 나는 어정쩡하게 되물었다. 그것들이 진짜로 떨어졌단 말이야. 잡기도 어려웠어. 정말? 우리는 오스트레일리아 북부에 있는 어떤 바닷가 샛강에서 통나무 배를 타고 빠른 속도로 가고 있었지. 그런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배가 맹그로브 덤불에 부딪힌 거야. 바로 그때 그것들이 떨어졌어. 그것들은 나무 위에 모여 앉아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내가 자네에게 묻고 싶은 건 바로 이거야. 거긴 물고기가 있을 장소가 아니잖아. 게다가 그것들은 튀어나온 눈으로 사람들을 쳐다보며 옆걸음질로 슬금슬금 벗어나고 있었어. 썩 좋은 느낌은 아니었지. 꼭 누군가가 그들을 계속 지켜보아야 할 것 같았어. 왜? 이유는 몰라. 그는 성마르게 대답하며 거칠고 떡 벌어진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면서 이마를 찌푸렸다. 내 말은 단지 그것들이 그렇게 느끼도록 만든다는 거야. 그게 전부야. 물고기는 물에 사는 동물이잖아. 물고기는 거기 있어야만 해. 우리가 땅에서 집을 짓고 살듯이 말이야. 만물은 자신의 자리를 알고 거기 있어야 하는데 그 물고기들은 옆길로 새버린 거야. 마치 속에 딴 생각을 품고 정해진 규칙도 지키지 않는 것 같았단 말이야. 내 말뜻을 알겠지? 그래 알아. 나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내 아내도 많은 것들에 대해 누군가가 주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더군. 그녀도 그랬어? 그는 얼굴이 밝아졌다. 그러면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둘인 셈이네.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것들은 그런 느낌을 주었다고. 그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지만 난 알 것 같았다. 그것은 그런 것들이 의뢰하는 식으로 시작되었다. 외진 습지의 연잎 속에서, 달도 모습을 감춘 어둠 속에서 말이다. 그것은 질식할 듯한 상태에서 공기를 찾아 헐떡거리면서 시작되었다. 그 연못은 썩고 악취가 진동했으며 산소가 부족한 물고기들은 아가미를 힘들게 움직여 호흡했다. 때때로 연못의 물이 동심원을 그리며 서서히 말라갔고 거기 살던 작은 잉어 무리는 태양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수면을 스쳐 날았지만 결국 찐득찐득하고 뜨거운 진흙 속에서 죽었다.
그것은 하등 생명의 장소였다. 그 속에서 인간의 두뇌가 시작되었다. 그러한 물 속에 이상한 삐죽코가 있었다. 그것은 바닥 진흙층을 파헤치는 입가의 촉수였다. 3억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내 생각에 그동안 연니 상태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낮에는 연못 바깥 세계의 온도가 무시무시할 정도로 올라갔다. 밤에는 해가 붉은 연기를 남기며 떨어졌다. 먼지 폭풍이 태고적 식물들이 자라는 황야를 가로질러 끝없이 진군해왔다. 입 없고 기괴하며 뻣뻣한 그 식물들은 물 옆에서 근근히 생명을 이어갔다. 반면 풀없는 고지의 방대한 영역에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의 작용으로 붉은색 돌들이 거울처럼 반질반질해졌다. 그 땅을 제자리에 붙잡아 두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바람은 윙윙거렸고 먼지구름이 뽀얗게 일었으며 침니를 가득 머금고 제멋대로 흐르는 일시적인 급류가 바다로 흘러내렸다. 기묘한 대조의 시간이자 변화의 시간이었다. 때때로 연못에 기름기 있는 수면 위로 삐죽코 하나가 밀치고 올라와 괴상한 소리를 내며 공기를 들이마시고는 바닥으로 소용돌이쳐 되돌아갔다. 연못은 말라갔고 물은 더러웠으며 산소는 거의 사라졌지만 그 동물은 죽지 않을 것이었다. 그것은 작은 보조패를 통해 직접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었고 걸을 수도 있었다. 저 모든 기괴하고 생명 없는 환경에서 그 동물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그것은 마지못한 경우에만 아주 드물게 걸었지만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그 동물은 물고기였던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연못은 웅덩이로 변했지만 삐죽코는 살아남았다. 어느 어두운 밤에 이슬이 내렸고 텅 빈 개울바닥에 냉기가 찾아왔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올랐을 때 연못은 거북등처럼 갈라진 진흙바닥을 드러냈지만 삐죽코는 그곳에 없었다. 사라진 것이다. 개울 아래쪽에 다른 연못들이 있었다. 삐죽코는 몇 시간 동안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무거운 지느러미 밑동에 의지하여 천천히 뒤뚱뒤뚱 걸어 내려갔다. 거기에 누군가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다면 삐죽코가 걸어가는 모습은 기괴한 광경이었을 것이다. 벌건 대낮에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여행이었고 습지와 그늘, 밤 이슬의 조화가 필요한 그 무엇이었다. 삐죽코의 이 여행은 금기시된 어떤 요소가 기괴한 모습으로 침입해 들어온 격이었다. 삐죽코 물고기는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삐죽코로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는 그 모습을 조롱해서는 안 된다. 삐죽코의 얼굴은 3억 년 후에는 우리 자신의 얼굴이 될 터였다. 삐죽코 물고기의 두뇌 속에는 동요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삐죽코는 더 이상 전적으로 물고기만은 아니었다. 연니가 그에게 자국을 남겼다. 여기서 생명에 관해 알려면 습지 갯벌 동물학자라도 되어야 할 것 같다. 바로 이 영역에서 생명체들은 커다란 위기를 겪는다. 또 물에서 실패한 자들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새로운 서식처를 일구기 시작하는 것도 바로 여기서다. 동시에 이상한 절충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감각들도 생겨난다. 삐죽코 물고기도 예외가 아니었다. 삐죽코가 호흡을 하고 걸은 것이 주로 물에 머무르기 위해서였다 하더라도 삐죽코는 무트로 올라오고 있었다. 삐죽코 물고기는 산소가 고갈되어 위험하고 불편한 환경에서 살아남았다는 점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성공적인 물고기는 아니었다. 사실 그 종의 마지막 개체가 더 사납고 더 빠른 물고기들의 공격을 받아
심해의 햇빛 없는 깊은 곳으로 피하기 위해 대륙붕의 가장자리에서 도망칠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나 진짜 이름을 붙이자면 삐죽코는 민물 총기어다. 비록 그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둔중하고 뒤뚱뒤뚱 걸었지만 그의 눈 뒤쪽 부위에서 무슨 일인가가 일어났다. 연니가 작용을 했던 것이다. 그 삐죽코 물고기가 출현한 녹색 습지가 없었다면 그의 먼 후손인 우리는 어떤 종류의 동물이 되었을까? 우리는 아마 포유 곤충쯤 되었을 것이다. 우리의 두뇌는 딱딱했을 것이고 신경세포는 기계적으로 반응하도록 연결되었을 것이며 아름답고 복잡하며 무심한 자연의 시계가 한 바퀴 돌면 우리의 삶도 만료되었을 것이다. 더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말하자면 우리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의 존재를 가능케 한 것은 삐죽코와 연니였다. 물고기들의 머리가 썩어가고 우울한 빛이 습지의 밤을 비추는 가운데 저 영원한 불가 사이 신의 세심한 손가락도 활약을 했을 것이다. 덧붙여진 것은 그다지 대단하지 않았다. 그것은 삐죽코의 작은 두뇌 끝에 붙은 두 개의 기포, 얇은 막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작은 풍선이었다. 되뇌 반구가 출현한 것이다. 흠뻑 젖어 있고 연니로 가득 찬 세계에서 이루어진 모든 실험 중에서 한 가지가 결정적으로 중요했다. 두뇌에 양분이 공급되어야 했다. 신경 조직들은 탐욕스럽게 산소를 먹어치운다. 그 조직들이 산소를 먹지 못하면 생명도 사라진다. 습지에 고여 썩어가는 물에서는 두뇌에 혈액을 공급할 고도로 효율적인 시스템을 발전시키지 못하면 재앙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저 헐떡이고 죽어가는 동물들. 이들의 작은 두뇌는 실루리아기의 오랜 가뭄 속에 영원히 작동을 멈추었다. 사이에서 삐죽코 물고기와 그 형제들이 살아남았다. 삐죽코 물고기의 작은 두뇌의 바깥 표면 위로 그 두뇌를 위한 무수한 혈관이 흘렀다. 다른 혈관들은 엄청나게 확대된 맥락총을 통해 뇌 척수액 속으로 산소를 퍼올려 넣었다. 두뇌는 표면 양쪽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는 얇은 막으로 된 관이었다. 그것은 산소로 가득 찬 얇은 막의 상태로만 존재할 수 있었다. 산소를 함유한 물에 사는 물고기들의 경우처럼 단단한 신경 조직 덩어리를 저장하는 것. 그러니까 두꺼워지는 것은 재난을 당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삐죽코 물고기는 기포, 즉 두뇌 속에 있는 두 개의 기포에 의지하여 생존했다. 세계는 고정되어 있다고 우리는 말한다. 말하자면 물에는 물고기, 하늘에는 새, 이런 식이다. 그러나 니제르강 옆 맹그로브 습지에서는 물고기들이 나무에 오르고 어리둥절해하는 자연학자들에게 추파를 던진다. 자연학자들은 그 물고기들이 물로 되돌아가는지 추적하려고 하지만 이것은 헛된 시도로 끝나고 만다. 지금도 여전히 무트로 기어 올라가는 것들이 있다. 과거로 난 문은 이상한 문이다. 밀면 쉽게 열리는 그 문을 통해 온갖 것들이 지나가지만 그 존재들은 오직 한 방향으로만 다닌다. 인간은 녹색으로 반짝이는 수초들의 일렁임을 가만히 내려다볼 수는 있지만 저 문턱을 건너 되돌아갈 수는 결코 없다. 삐죽코 물고기의 시대는 3억 년 전에 끝났다. 얼마 전에 나는 한 탁월한 과학자가 우리에게 앞으로도 약 100억 년의 시간이 남아있다고 즐겁게 말하는 책을 읽었다. 그는 그 시기를 통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멋지게 묘사했다. 나는 다시 생각했다. 바닷속의 물고기, 공중의 새들이라는 관념과
우리보다 먼저 저 멀리서 일어난 상승의 여정 동안 종들은 늘 고정되고 확실했을 것이라는 관념을, 뭔가 딴 생각을 품고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않은 말뚝 망둥이와 마주쳤을 때 내 여행가 친구가 잠시 현기증을 느낀 것은 당연했다. 우리의 세계관은 무언가 잘못되었다.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주위를 돈다고 더 이상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관은 여전히 프톨레마이오스적이다. 우리는 과거를 가르치고 우리 이전의 모든 생물 종보다 훨씬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생각하지만 우리는 현재에 머무르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우리 자신의 이상화된 비전을 미래에 투사한다. 아마 불가피한 일이겠지만 우리는 우리 이전의 저 머나먼 모든 여정을 인간의 눈으로만 바라본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점이자 종말로 보며 실제로 우리의 사멸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와 더불어 햇빛도 사라지고 지구도 어두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궁극이다. 우리를 위해 대륙이 솟아오르고 꺼져 들어갔으며 우리를 위해 물과 대기가 정복되었고 우리를 위해 거대한 생명의 망이 고동치고 복잡해졌다. 언젠가 누군가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신을 부정하는 짓이라고 말해서 나를 당황하게 했다. 나는 습지로 난 오솔길을 거슬러 올라갔다. 내가 간 길은 과거 속에 있는 길도 아니고 죽은 뼈들 옆으로 난 길도 아니며 삐죽코 물고기의 잃어버린 발자취를 따라 내려간 길도 아니었다. 대신에 나는 대낮에 현재라는 이 시점에서 그 문이 여전히 거기 있는지 살펴보고 또 무엇이 거길 통과했는지 보기 위해 갔을 뿐이다. 나는 똑같은 실험이 진행 중이고 저 고대의 우물로부터 지느러미들이 햇빛을 향해 기어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것들은 작은 것들이었고 그들 중 어느 것이 미래의 전조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내가 본 것은 단지 그들이 수가 많았다는 것, 그들이 언제나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는 아니었지만 수많은 놀라운 방식으로 산소 결핍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이다. 나는 폐를 통해서가 아니라 위장을 통하거나 아가미를 담고 있을 묘한 방을 통해 공기를 호흡하는 혹은 과거의 삐죽코 물고기가 했던 식으로 호흡하는 현대적인 물고기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 해질녘에 벌레를 찾아 풀밭을 기어다니고 연못 옆 풀 위에서 잠이 들며 물에 빠졌을 때는 인간처럼 익사하는 물고기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모든 물고기 중에서 말뚝 망둥이만큼 이상한 물고기도 없을 것이다. 그는 지느러미로 나무 위를 기어 올라가 벌레를 잡는다. 그는 갯벌의 울새처럼 벌레를 덥석 문다. 그는 육상의 것들이 보듯이 본다. 무엇보다도 그는 바다보다는 육지에 대해 시사하는 것이 더 많은, 호기심이 어려 있으면서도 거만해 보이는 튀어나온 눈으로 재빨리 몸을 피한다. 말뚝망둥이는 비록 다른 류와 다른 시대에 속하지만 이상하게도 삐죽코 물고기를 생각나게 한다. 그러나 똑같지는 않다. 바로 여기 똑같지 않다는데 생명의 희망이 있다. 낡은 방식이 남아있고 활용되지만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고 새로운 감각기관들이 낯선 공기를 들이마신다. 어둠 속에서 첨벙거리며 바삐 움직이는 작은 것들이 있다. 바로 이것으로부터 앞으로 존재할 것들이 내지르는 저 최초의 꺽꺽거리는 몽매한 목소리들이 나타난다. 마치 과거에 인간이 미세한 기포들로 이루어진 전뇌 속에서 어렴풋하게 꿈꾸고 중얼거렸던 것과 똑같이 말이다.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는 탐색하고 논쟁하며 의견이 나뉠 것이다. 영원한 형태는 우리에게 잘 포착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영원한 형태로 생각한다. 아마 습지를 통과해온 오래된 길이 우리에게 말해줄 것이다. 우리는 생명이라는 것이 취하는 수많은 외관 중에 하나다. 우리는 그것의 완전한 이미지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 이외에 아무런 이미지도 갖고 있지 않고 생명은 다양하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